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 엑스레이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동호 시사 엑스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광화문 온내부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광화문 온내부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했습니다. 공산당에서 노동당 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이번 8차 노동당 대회도 지금 현재 북한이 노동당이 만든 지가 48년도니까요. 이제까지 8차니까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되겠죠. 이 지금 규약을 바꾼 내용이 일부에 보도됐습니다.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이 북조선 노동당의 규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에 바꾼 내용을 두고 한겨레 신문과 몇몇 신문들과 일부 또 몇몇 언론들이 또는 일부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북한이 지금 노동당 규약을 바꿔서 남조선 혁명, 남한 혁명을 포기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범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북한은 남한 혁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겨레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관련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예, 문화일보입니다. 왼쪽에 이게 좀 바뀌었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입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지금 그동안 간첩 잡는 남자에서 북한의 대남 간첩 전술에 대해서 함께 토의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문화일보의 포럼에 사설을 올렸습니다. 남공산화 변함없는 북노동당 규약이라는 제목입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십시오.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때 개정했다는 당 규약 일부가 최근 보도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일관되게 대한민국이죠. 적화 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0년간입니다. 바뀐 내용을 좀 볼까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라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이 부분을 빼고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대체한 겁니다. 우선 북한은 단명 목표는 사회주의 건설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한혁명을 지금 명칭을 바꾼 겁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을 빼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일부 언론들이 북한이 남한 혁명론 통일론과 적화 통일론을 폐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동열 박사의 설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전국적 범위라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을 혁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국이라는 건 뭡니까? 한반도 전역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만 지금 공산주의가 됐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그러면 자주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공산주의자 특히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주화란 반미를 말합니다. 북한을 몰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을 몰아내고 민족 자주권을 쟁취한다는 것을 말해요. 사회의 자주화라는 게. 그래서 민족해방 혁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주적 사회란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저들은. 왜냐하면 인간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계급적 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남한은 미국에 의해서 식민지적 착취를 당하고 있어서 인간의 자주성이 발현되지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주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자본가, 계급사회, 자본가 사회죠. 이 두 개를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가를 없애는 사회, 이게 공산주의죠.
사회의 자주화란 공산주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한겨레 신문은 이 내용을 알 텐데 전문가들은 알죠. 주체사상 이론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주체사상에서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존재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주성인데 이 자주성은 계급적 지배, 자본가가 억압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미국이 억압하고 있다. 그걸 없애고 어디로 가자고요? 그 없애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한혁명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주의적 발전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두 가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적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건 항상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도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죠. 헌법에서도 자꾸 자유를 빼고 민주적만 쓰려고 하죠. 그 이야기는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주주의는 지금 공산주의를 제외한 자본가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파쇼 독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독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본가가 하는 계급적 질서를 그리고 그들의 대표되는 정권을 타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수립하자는 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혁명 하자는 거예요. 유동열 박사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가 공산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 회의 때 30년 만에 당 규약을 수정해서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 건설을 삭제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이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인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용어 혼란 전술이에요. 명백한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말 빼버리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으로 바꿨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이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전 규약처럼 숨기지 않고 당당히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이번에 제8차 당대회 때요. 아예 다시 그동안 2010년도는 공산주의라는 말 뺐다가 이번에 다시 넣었어요. 북한이 이번 당규약 개정을 통해 적화 통일론을 폐기했다는 주장은 이 표현의 등장으로 오류음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혁명, 즉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대체 표현하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당당히 밝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주사파들은 공산주의가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용어 혼란 전술에 속아서 북한이 남한혁명을 폐기했으니까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기한다는 정치권의 얼빠진 움직임을 보면서 이들은 혹세 무민이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한국의 소형 원전 기술이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소형 원전. SMR이라고 그러죠. 스몰 모듈 원전. 근데 이 지금 SMR이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들을 억압하면서 어디로요?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앞서가던 한국형 소형 원전 기술이 추월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는 기술 경쟁 시대죠. 지속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여기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이처럼 추월당하게 돼 있죠. 그동안 잘 나가던 거 국가가 지금 나서가지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지금 위기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한국형 소형 원자로 기술은 2012년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를 인가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으로 세계 최초로 시도한 거죠. 1997년도부터 개발한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워져 있는 대형 원전을 10분의 1 규모로 소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10분의 1로 소형화했기 때문에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전들은 물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형 원전들은요. 해변가에 설치했죠. 그리고 또 원자력이 혹시 지진이 있는 곳이면 지진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안반 지역에, 안반이 바위 틈에, 바위 위에, 그리고 해변가 이런 쪽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형 원전 10분의 1로 축소했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형을 해놔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장에서 하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적게 필요하죠. 일반 물 가지고 담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기 생산과 그다음에 바닷물을 지금 이 민물로 만들려면 정기적인 그 뭐랍니까 그 화학적인 충격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런 바닷물을 민물을 만드는 담수화, 지역 난방 등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997년도에 기술 개발 시작해서 2012년도에 몇 년 만입니까? 15년 만에 아닙니다. 5년 만에 지금 아니죠. 2012년이니까 15년 만에 개발해 놓은 건데 이걸 지금 난리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동안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 실험을 안 해봐서요. 상업 운전한 경험이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업 운전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 기술이 있죠. 왜냐하면 원자력 그 잠수함 만드는데 이 기술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대형 뭡니까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요. 그런 큰 그러니까 배들 거기에 원자로가 들어가죠. 그래서 30년, 50년간 연료 공급 없이 다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전돼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상업용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경험들이 쌓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경쟁력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관련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죠. 꿈의 원전, 이게 소형 SMR입니다. 소형 원전입니다. 지금 불꽃 경쟁 중입니다.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한국, 일본 총 70여 종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MS의 빌 게이츠하고 그다음에 세계적 투자가죠 워런 버핏이 소형 원전에 의기투합해서 이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그림을 좀 볼까요? 소형 원전은 이 저 세 가지가 대형 원전은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락고 높이가 82m나 되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전기 발생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압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 하나로 합쳐 놓은 거죠. 82m에서 높이는 25m로 바뀌었네요. 가압기, 전기 발생기, 노심 및 해결료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리고 발전 용량은 대형 원전이 1000에서 1400메가와트인데 300메가와트로요. 일체형이고요. 크기는 4.6m 폭이, 높이는 25m로 별도 경락 건물이 불필요하죠. 한 기당 건설 비용이 1조 원. 대형 원전은 4조에서 한 5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안전성은 원자료 모듈을 냉각 수조에 잠기게 해서 유사시 방사능 노출 위험이 굉장히 낮고 원래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사용량이 발전 용수 사용량이 적어서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개발한 나라들은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입니다. 일본도 개발하고 있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 어떻게 하면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답니다. 곳곳에요. 이 소형 원전은 그런 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일 투자의 귀재 위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함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요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안전하고요. 이 SMR은요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 개발원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연료를 안 떼니까. 그리고 저것은 지금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요. 과거 대형 원전에서 나왔던 폐 연료봉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폐 연료봉을 놓을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니까 소형 원자로에서요. 훨씬 더 유리하죠.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0월 소형 모듈 원자로와 차세대 원자로 지원에 7년간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SMR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탈핵한다고, 탈원전한다고, 환경 지킨다고 거꾸로 가버렸잖아요. 오히려 지금 현 세계의 전체적 세계 과학적 흐름도 그렇고 전 세계 나라도 그렇고 이 소형 원자력 기술이야말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전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현재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향후 시장 규모가요.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요. 2035년까지 시장 규모가 379조에서 632조까지 이른다네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네요. 이 시장을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고 있는 거죠. 아니 국내에서는 원전을 폐기한다 놓고 해외 수출한다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원전 폐기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거 설명드렸습니다만 창원공단에 가보시오. 두산중공업 지금 자재 원재료들 다 폐적장이 있습니다. 야외 누적장이에요. 녹슬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 핵심 만드는 그 기술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품 납품하는 공장들 다 문 닫았어요. 8,000명 이상입니다. 그럼 핵심 기술자는 원전을 못 만드니까 월급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경쟁하는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당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애국심을 버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게 누가 만든 겁니까? 문재인의 어줍잖은 탈원전 정책. 책 몇 줄 읽고 환경단체가 만들어놓은 이상한 다큐멘터리 영화 몇 개 보고는 지금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지금 망쳐놓는 겁니다. 이 원전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서 이 기술을 배워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세계적 기술자들을 파격적인 돈을 주고 모셔왔죠. 한국 개발은 만들었잖아요. SMR은 과거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에 쓰이던 기술을 민간 발전용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군사 강대국일수록 SMR 기술이 뛰어납니다. 러시아는 2019년부터 선박에 적용해서요. 세계 최초로 부유식 원전, 물 위에 떠 있는 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카데믹 로모소노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미국이 앞섰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는 누스케일 파워는 SMR 최초로 작년 9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심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참여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소형 원전이 향후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서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소형 원전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원전 기업이 여기 워렌 버핏의 전력회사와 함께 나트륨이라는 걸 건설한답니다. 이 SMR은 산이든 바다든 전력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형화됐으니까 물도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장비가 원자료 안에 다 들어가는 일체형이어서 공장에서 사전 제작이 가능하죠. 사전 제작해서 그냥 갖다 실어 나르면 되죠. 그러니까 제작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적게 들고 부지도 적게 들고요. 그래서 전기가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이 사진은 한국이 개발한 소형 원전 스마트 모형입니다. 2019년도 4월 9일 대전 국립중앙과학원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 성과 전시회에서 학생들이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SMR인 스마트 원자로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게 지금 내용을 보면 안에 전부 하나로 합쳐져 있죠. 원자로와 그다음에 가압기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 있죠. 저렇게 잘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소형 원자는 폐 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쓰고 남은 것들이 폐 연료봉인데 이것이 이제 그 수십 년간 향후 100년 동안 그 재처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재처리해서 방사능 폐기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미국은 소형 원자를 가지고 세계 원전 시장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망쳐서 우리를 북한식으로 못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꿈일까요? 저는 그런 의심들이 들어요. 이들은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정부의 종속된 노예처럼 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면 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게 되면 국가에 종속 안 당하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처럼 못 사는 나라가 되면 전부 정부에 주는 보조금에 사는 그런 노예로 만들 수 있죠. 전체주의자들은 그런 사회를 꿈꾸죠. 문재인 정부도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닌지 정말 의심이 듭니다.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에 대해서 복잡한 마음들이 표출됐습니다. 예, 어제 연설에서요, 이준석은 탄핵은 정당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경원은 박근혜 석방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주호영은 내가 경북 대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진이 지금 이준석, 조경태, 나경원, 주호영이군요. 홍문표는 안 보이네요. 현재 5명이니까. 예, 탄핵은 정당하다고 하는 이준석이요. 국민의힘 6월 11일 당대표 선거 후보들이요 3일 대구에서 합동연설을 열었습니다. 이준석은 나를 정치권에 영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그 감사 표현은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나 탄핵은 정당했다. 이준석은 지금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젊은이답네요. 내용은 틀렸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외치면서 뒤집기 시도에 나섰답니다.
진작 그 전에 좀 하지. 예?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는 뭐 하고, 그리고 탄핵될 때는 나경원도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 지지자들이, 우리 보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준석이나 나경원이나, 나경원 탄핵에 찬성했다가 바른정당 가려고 하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니까 주저앉았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랑 똑같다. 주호영 탄핵 찬성해서 바른정당 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이준석이나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나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돌풍은 한마디로 국민의힘에 대한 파산 선거다, 해체하라 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 비대위원장이던 김병준 위원장 같은 얘기죠. 정치인은요,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꾸준한 자기 행동과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지금 급하다고 대구 가서 또 박근혜 석방, 어떻게 석방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박근혜 석방이 절실했다면 지난 총선 때 2019년도, 2020년도 뭐 했어요? 윤석열은 아주 영리하게 이준석은 아주 영리하게 윤석열을 거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데 필요한 형사소송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수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현재 1위니까 윤석열 지지하려면 박근혜 감옥 넣은 사람도 지지하면서 나 탄핵 왜 용서 안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준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리한 친구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박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최순실을 말하나요? 현재까지 최순실은 무슨 몇 가지 미르재단 만들어서 그것을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런 범죄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통치불능 사태. 그건 저들의 통치불능이 이루어진 것은 국민의힘의 배신 때문에 통치불능이 이루어졌습니다. 좌파들은 지금 문재인이 29%까지 지지율 떨어져도 끝까지 단결해서 다시 문재인을 지금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서둘러서 다 그 배를 떠나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통치불능 사태는, 그리고 적들과 연합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서 탄핵을 찬성해버렸잖아요. 통치불능 사태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정당화도 이야기할 수 없죠. 결정적으로 이준석 씨가 잘못된 것은 체제 탄핵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주사파들은 여러 빌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체제를 뒤집어 풀려고 했습니다. 로즈나우라는 미국의 정치학자는 그러니까 탄핵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폭동과 전복이라는 책에서요. 폭동과 전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복전은 세 가지로 진행된다. 맨 처음 핵심 세력을 기르고요. 이 핵심 세력은 누굽니까? 주사파들이죠. 그다음에 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주사파들이 전부 기독교계, 노동계, 농민계, 그다음에 지식계, 언론계 다 침투했죠. 교사들까지요. 그리고 이들이 침투한 이들이 소수의 엘리트들의 기획에 따라서 사건들을 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그 시위를 가지고 전복한다. 이게 윌리엄 로즈나우가 썼던 전복과 폭동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대로 됐습니다. 우선 대학가의 주사파들이 이들이 핵심 세력을 길러냈고, 그리고 각 부분에 다 퍼졌습니다. 법조계도 들어갔고요, 언론계도 들어갔고, 교사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건을 만들어서 사건에 있는 사건을 이용해서 전복을 벌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난번 2002년도 미선희 여순이 사건 때요. 우리 중학생이 죽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장갑차가 이 코너에서 길을 가던 중학생을 발견하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의도적 살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에 침투한 이 주사파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대중을 선동해서 아주 그냥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고 대규모 대중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은 이회창 씨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 사과했고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쇠고기 협상, 물론 한미 FTA 협상이요. 지금 현재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요. 한국이 해마다 200조 이상을 벌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게 한미 FTA입니다. 지금 아무도 FTA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때 이들은 좌파들은 뭐예요? 주사파들은 쇠고기를 가지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가지고요. MBC 방송을 동원해서 그 쇠고기에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는데 우리 특히 조선 사람들은 그 위험 물질에 아주 약하다. 그거 먹게 되면 뇌가 구멍 성성 나고 죽게 된다. 그리고 거짓말로 속아 썩 쓰러지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광우병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교조는 여중생들을 동원했습니다. 아줌마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언론을 동원했어요. 언론을 동원해서 온통 언론이 광우병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1년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년 내내 아무것도 못했어요. 2016년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지만 세월호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주도 세월호라는 배를 타고 안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약 300여 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 주인이 더 많은 화물을 실으려고요. 원래 배는 밑에 평형수를 채웁니다. 배 밑에요. 평형수를 채워야 배가 파도에 흔들려도 복원됩니다. 이렇게 흔들렸다 다시 돌아오고요. 파도를 탈 때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평형수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물을 어디다 실었습니까? 위층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화물관이 제대로 묶지도 않았어요. 명백하게 화주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독을 못한 당시 항만청의 책임이죠. 그런데요, 저들 주사파 일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를 핑계로요. 아이들의 시체를 그리고 아이들의 죽음을 들고 나와서요. 곧바로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죠.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박근혜 7시 동안 뭐 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저들의 주장에 거의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7시간 동안에 외간 남자랑 연애를 가거나 무당 구술하거나 자기 머리 매만진다고 그 구출 작전에 직접 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것이 세월호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1월에 뭐가 벌어졌습니까? 바로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태블릿 가지고 연설문을 자기가 직접 쓰고 박근혜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태블릿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태블릿은 송신 기능도 없었고요. 그리고 태블릿을 쓸지도 모른다는 게 사실입니다. 또 최순실은 또 남색했다는 남자를 옆에 데리다. 물론 저는 최순실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돕는 의상을 돕는 그리고 지난 한 20, 30년간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걸 핑계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한 건 분명합니다.
그 최순실을 가지고 박근혜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내부의 배신자를 의해서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파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주사파가 아니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청와대가 주사파 소굴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임종석 전대협 3기 의장이 비서실장이었고요. 정무수석 포함해서 다 정통 관료 빼고는 전부 주사파들이었습니다. 일반 행정관까지 다 주사파들입니다. 관료 빼고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를 장악한 주사파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에 일했던 고위관료 150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라는 검찰을 활용했죠. 당시 3계단을 계급을 3단계나 높이 줬어요.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적폐청산한 명분으로 보수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게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 경제 망쳐놨잖아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회주의 경제정책 소주성 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에 굴종하는 삼불 정책에서요,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대중국 정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주사파들을 전면을 기용해서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시도, 헌법 개정안 저들이 했잖아요. 헌법 개정안 내용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자는 거예요. 자유 빼면요, 인민민주주의, 공산민주주의, 공산도요,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 내용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헌법 1조에 분권 국가를,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요. 그러면 지방 분권에 뭐도 들어옵니까? 북한도 들어오죠. 연방제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파괴시켜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활력이 떨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한미동맹도 흔들린 나라가 됐고요. 중국이 기워진 나라가 됐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아이들 교과서도요, 지금 북한 교과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온통 주사파 사회가 됐고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탄핵에서부터입니다. 그 탄핵의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들고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당대표 자격 없죠. 그동안 다른 당대표도 그랬어요. 저들이 탄핵에 찬성한 건 좋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미울 수는 있으나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 자유를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대한민국 청와대 안방을 열어주고 북한 주사파들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정당했다고요? 이건 자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데 동조하거나 방조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미운 것과 그리고 실수한 것과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 체제를 파괴하는 데 동조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준석의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에 찬성한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전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겁니다. 그 헌정이 그냥 정치만 문제인가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이준석은. 그리고 그는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지금 자신의 탄핵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약 75%나 됩니다. 이것은 거짓 선동에 의거해서 주사파들의 핵심들의 우리 사회 곳곳에 언론에 침투했던 거짓 그들의 주사파들의 핵심들의 선동에 의해서 국민에 딸려간 결과입니다. 정당이라면 그리고 정당의 리더라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교육하는 활동도 해야 됩니다. 국민을 쫓아가는 것을 대중 추수라 그럽니다. 때로는 국민들을 이끄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 기능도 있지만 교육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죠. 전 그래서 이준석은 이런 면에서는 당대표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국힘당 후보들에게는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주호영은 대구 경북 사나이 주호영이랑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조선일보가 탐방을 했네요. 대구 지역에 사람들을 만나보고 거기에 민심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약고 마음 참 복잡하대. 복잡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건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저 당이라는 게 워낙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거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겠노. 그래서 이준석이란 어차피 똑같이 다 탄핵에 찬성한 친구들이니까 좀 젊은이가 나오면 당이 바뀌지 않겠냐 라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화문 온랩에 가입한 분들 그리고 노아라사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왜 제가 계속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이 배워야 우리 주변 저런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같이 교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지금 생업이 바빠서요. 정치 문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선동에 잘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을 탓하면 안 돼요. 아직 기독교에서 뭐 예수 모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과 발이 주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빠져서 정치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전도자. 먼저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 우리들이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고 깨워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 날 발표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제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6월 첫째 주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하는데요. 긍정이 42%, 부정이 53%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한번 볼까요? 예. 53%니까요. 지금 부정이 36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지금 최고로 59까지 갔다가 지금 53이니까 부정은 많이 떨어진 6%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요. 이 지금 3월 달에 지금 이 LH 사태 때 이게 이제 3월 초거든요. LH 사태 때.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사태 때 역전되기 시작해서요. 5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안정기에 떨어져 있어요. 42%면요. 굉장히 지지도 높은 겁니다. 대통령 지지도요. 이 시점쯤에 이명박 대통령이 30한 몇 %에 가 있었을 겁니다. 저들 지금 정권
재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계속 가면요.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28%, 윤석열이 오차 범위를 넘어섰네요. 20%, 이낙연 9%, 안철수 4, 홍준표 3 이렇네요. 나머지는 뭐 지금 특별한 사람들이 없네요. 없다가 18%, 모른다가 무응답이 10%, 그러니까 약 28%가 아직 못 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차범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추이를 볼까요? 예. 지금 보면 윤석열은 20이 올랐다가 20이 2%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상승세잖아요. 28%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한테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징계도. 만약에 이렇게 20% 갔는데 여기서 10%대로 추락하면 이낙연 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정확한 자기 메시지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보수인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엊그젠가요, 그 강릉에 갔다가 국민의힘당 입당한다는 뭐 결정을 내렸다는,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은 28%. 지금 비슷하군요. 예. 이때에서 지금 지금 3월 첫째 주에 그때만 해도 지금 뭐 이 한 10% 이상 지고 있었잖아요. 이때 한번 보십시오. 3월 첫째 주에 10% 이상 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상승 국면을 가죠. 왜요? LH 사태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승 가다가 지금 떨어졌죠. 뭔가 제대로 된 걸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올라갔네요. 어쨌든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저 당은 지금 31%,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정당 지지도 통계표를 좀 볼까요? 통계표 한번 띄워보시죠. 예. 제가 누차 봅니다만 지금 20대가요. 더불어민주당 23, 국민의힘 지금 20대가 그나마 굉장히 좋아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요. 30대는 굉장히 지금 많이 지고 있고요.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신 50대하고 60대, 70대 이상에서 지금 그나마 50대도 아직 지고 있네요. 50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힘 5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다시 뒤졌네요. 국민의힘이. 인천, 경기도 많이 뒤지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요건 좀 그래도 충청도 아마 지금 윤석열 충청도라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요게 지금 문제예요. 부울경. 예. 대구, 경북도 지금 보세요. 37%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지금 저당은 더불어민주당은요. 지금 현재 악조건이지만은 52%나 지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37, 34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지층이 아직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이준석 현상은 뭐냐? 국민의힘에 대한 파산 선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전통 지지 텃밭인 대구 경북에도 37%밖에 안 돼요. 60% 이상이 아직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산 경남 34%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저걸 보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파산 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당대표 선호도 조사했는데요. 이준석 32, 나경원 12, 주호영 4네요. 다 합쳐도 지금 뭐 홍문표, 조경태 다 합쳐도 지금 뭐 20%도 안 되네요. 이대로 아마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없다가요. 30%가 넘습니다. 제가 아까 대구 경북에서도 60%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부산 경남도 약 65%가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당대표 선호도에서도요. 지금 이준석이 36% 나오지만 나머지 30% 이상은 아직 없다요. 그럼 모름 모음답까지 치면요. 44%, 45%가 아직 지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의 지지도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11월 전에 국민 전체의 한 60, 70%가 방역을 해서 우린 지금 뭐 방역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린 지금 의료원 체계가 좋으니까 그런다면 현재 문재인의 가장 약점인 코로나19 방역 백신 부족 사태를 어느 정도 지금 극복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이 65%나 됩니다. 방역을 잘하고 있다가요. 그다음에 잘못하고 있다가 33%. 이게 지금 문제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심각하다도요. 62%나 됩니다. 심각하지 않다가 36%밖에 안 되니까요.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볼까요? 경제에 대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좋다가요. 지금 현재 31%. 그때보다 좀 나아졌네요. 오히려 경제 전망도요. 보겠습니다. 예, 파란 게 좋다고 흰 게 지금 나쁘단데요. 예, 지금 경제 전망이 69가 나쁘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69에서 이렇게 66으로.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나름대로. 경제가 이제 나쁜 게 좀 하락한 거죠. 대신 경제 전망이 좋아졌다가요, 한 2% 올랐네요. 이렇게. 이게 경제 전망도 오르고,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위험도가 여전히 높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문재인 정부를 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베네수엘라 사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22년째, 그러니까 차베스가 10년, 그다음에 마두로가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베네수엘라 모습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조폭이 수도까지 장악해서 치안 거, 조폭이 그냥 아예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갱단이요.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이 차베스나 그러니까 좌파들이 들어서긴 마두로가 들어서기 전까지에도 천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 왜냐하면 기후도 좋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고요. 근데 저 나라가 차베스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마두로는 대통령이 대법원과 다 장악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조폭천하로 이제는 조폭천하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요. 170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 살려면요. 돈을
트럭에 싣고 가야 됩니다. 우유 하나 사는데도요. 아예 그냥 리어카에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지금 이 베네수엘라는 돈 가지고 무슨 장식품 만든다 그러잖아요. 돈 가치가 170만 %니까요. 돈이 아니죠. 저렇게 중남미 최고의 나라에서 살기 좋은 나라, 석유 매장량 풍부하고 걱정 없고 국민들 잘 교육받은 나라에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5분의 1이 어디로 갔습니까? 조국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체중이 10kg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마도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강제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체중이 줄어든 겁니다. 저거 한번 그림 보시죠. 저게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거. 네? 베네수엘라의 모습입니다. 조폭보다 못한 마두로 정권입니다. 그리고 조폭들은 반정부 시위를 금지시키면서 질서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마두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어디로 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애초부터 저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별로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좋은 나라였습니다. 기후 조건도 좋고요. 또 국민 소득도 매우 높았죠. 교육 수준도 높은 나라였습니다. 좌파 정권 22년 만에 세계 최악의 나라로 이제는 조직 폭력배가 깽단이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1948년도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동시에 있었잖아요. 북쪽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남쪽에 뭐가 들어섰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들어섰잖아요. 지금 천국과 지옥입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북한 사진 보세요.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온통 빨갛습니다.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 유랑 걸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마약하고요. 그다음에 화폐, 위조 화폐 찍어내고요. 그다음에 해킹해가지고요. 나라가 해킹해가지고 남은 돈 갈취하고요. 이게 정상적 나라가 아니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요? 자유의 나라와 잘못된 좌파의 나라가 이 차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승만이 만들었던 그 건국의 4대 기둥과 박정희의 산업혁명을 이어받는 적어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 보수의 새로운 혁명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국민혁명당 창당준비 사무총장입니다만 이것이 국민혁명당이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광화문 내부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여기 하나 더 보태볼까요? 국민혁명당으로 우리 함께 조직합시다. 그래서 이 위대한 자유의 나라를 더욱더 세계 2위의 자유의 나라로 만듭시다. 그 길에 국민혁명의 길에 국민혁명당과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